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발음이 세지 않았어요. 네,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날 주말에 잘 쉬셨나 봐요. 그렇지 않은데. 자, 이게 외신으로 나와서 제가 보다가 든 생각인데 달 착륙이 몇 년도인 줄 아세요? 아, 제 최근에 그 영화를 봤는데요. 연도는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969년이거든요. 이게 50년 가까이 된 거예요. 50년 정말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50년 전에 달을 착륙시켰어요. 그 지금 뭐 화성에 로봇을 보내서 이제 사진을 받아보고 하는 것도 10년이 넘어갔습니다. 예. 우리는 아직 달은커녕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발사체 가지고는. 이게 이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반도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게 미국이 우리가 발사체 기술을 갖지 않기를 원했죠. 네, 오랫동안. 여러모로 제약이 많았습니다. 예. 그 우리가 이제 나로호 인공위성 5년 전에 성공시켰다고 좋아했는데 그때 1단 로켓은 러시아제였어요. 예, 1단 로켓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직 인공위성을 쏘아올 자체 기술이 인공위성을 만들 기술은 되는데 발사체 기술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의 도움 없이 미국은 안 도와줬으니까요. 러시아도 제대로 안 도와주고 사실은 우리 순수한 기술로 한국형 발사체를 지난주에 발사한다고 그랬어요. 100% 우리 기술로 만든. 근데 이제 제가 관심 있어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했는데 이게 연기됐습니다. 연기됐고 올해 내에 한다고 하니까 이 발사체가 처음으로 1단부터 우리 기술로 만든 거고요. 북한은 자체 기술로 발사체를 성공시켰죠. 이미. 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올려놨고 이 발사체 기술을 우리보다 앞서가는 걸 확실히 한 거고 ICBM과 결국 같은 거거든요. 로켓이라는 게. 사용 연료가 우리랑 다르긴 한데 저는 이 한반도 평화체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안착되면 남과 북이 힘을 합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지금 이 펠컨 헤비가 일개 민간 기업이거든요. 일개 민간 기업인데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월등히 로켓 기술이 앞서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하자 시키면 볼 게 아니라 그리고 한반도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 미국이 이걸 더 이상 막지 못할 테니까 남북 공동 우주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 나온 김에 조만간에 한국 항공우주연에서 한번 모셔가지고 이 로켓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인터뷰가 2부에 많아서 좀 짧게 브리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뉴스는 뭡니까? 네, 북미 관계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주 열릴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4일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나는 이번 주 뉴욕에서 나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몇 달 전 시작된 비핵화 논의를 계속해 나갈 좋은 기회를 가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또 CBS 방송과도 관련돼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간 선거가 끝나자마자 가겠다는 거죠. 예. 네, 뉴욕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예.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게 중간 선거가 6일이고 미국은 시차가 있긴 합니다만 미국 기준으로 하자면 6일인데 우리로 하자면 아마 수요일 저녁이나 목요일. 네, 거꾸로 밤낮이 네.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우리 시간은 목요일 돼야 결과가 나오긴 하겠네요. 예,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면 아마 김영철 부부장은 금요일이나 뭐 이럴 때 만나겠죠. 우리 시간으로는 네, 뉴욕에서. 9일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CBS 방송 인터뷰도 이번 주 후반에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정도 되면 결과가 완전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선거 관련해서 뉴스가 복잡하게 많이 나오는데 중간선거가 대통령 재선에 영향을 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예. 역대 중간선거는 항상 그 야당,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당이 이겨왔고, 네, 무덤이라고도 불릴 정도인데요. 예. 네. 오바마 대통령도 역대 최대 패배라고 하는 중간선거 패배를 겪었지만 재선에 성공했죠. 예. 그러니까
중간 선거 이후부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중간 선거에서 특히 하원에서 상원은 뭐 거의 이긴다는 전망이 많고 하원에서 지더라도 재선을 위해서는 북핵 성과가 더더욱 필요한 상황이라 북핵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는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트럼프 본인의 자기 이슈, 자기 성과로서 북미 관계가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미뤄진 것에 대해서 북한도 불만이 많았고 우리도 이제 답답한 와중인데 중간 선거 끝나자마자 만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 이 얘기 계속했죠. 예. 예, 미국에 계속해서 내보내는 시그널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내내 북한과 좋은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 사찰단 방문 허용 소식을 전하면서 대북 관계가 좋다라는 점을 직접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매우 좋고 북한이 원하는 지점에 함께 접근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경제적 완화 얘기를 지금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선거 직전에 우리도 이제 선거 직전에 굉장히 과열되는데 당연히 전 세계가 그렇죠. 뭐 선거 직전에 대북 완화한다는 얘기가 공격의 빌미가 될 테니 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 있고 그리고 북한이 아무런 완화 없이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을 거라는 건 미국도 잘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미국 정부가 제재를 완화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을 모색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 미국과 북한 사이에 네, 뭐 카길과 같은 회사가 예, 민간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꽤 나왔거든요. 실제로 가기도 했었고요. 민간 네, 기업이나 혹은 뭐 남북 사이의 경협을 미국이 눈 감아준다든가 지금은 사실 미국이 기차 철도 연결한다고 들어가는 것도 막는다든가 지연시킨다든가 우리가 연락사무소 설치하는데 전기 공급하는 문제 가지고도 시비를 건다든가 엄청나게 꼼꼼하게 체크하는데 그런 쪽에서 물꼬를 뜬다든가 하지 않을까. 예. 자 전반적으로 북한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다음은요. 네, 검찰이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구속 이후에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임 전 차장의 변호하는 황정근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에 이와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고 하면서 윗선 수사에 대한 조사를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정치적 고려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정치권에서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법원이 이거 부당한 구속이라고 했을 때 구속을 시킨 주체가 법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이제까지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도 대부분 기각했는데 구속영장을 발부했어 예상과 다르게. 근데 또 혐의가 소명됐다라는 멘트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당한 구속이고 정치적 고려라고 말했을 때는 이게 이제 정치권이 아니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게 법원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법원 내의 어떤 정치적 고려 때문이다. 그걸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멘트는 앞뒤 맥락이 없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진술을 거부하지만 어느 한순간 입을 열지 않겠는가. 네, 이명박 대통령의 김백준처럼 진술 거부하거나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입을 열면 다 말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근데 본인은 김진모 민정비서관과 같은 길을 걷겠다라고 하면서 입을 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이제 소위 재판 과정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않았으니 나를 재판 과정에 잘 봐달라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한데 글쎄 그렇게 해서 본인만 구속시키고 본인만 유죄 네, 그렇죠. 판결을 사실 낼 수도 윗선이 다 있죠. 막혀 예.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본인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본인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증거들이 꽤 많다라고 검찰이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로 가는 수사,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 원장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임 전 차장이 법원이 정치적으로 자기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입을 다물 테니 법원이 결국 판결하는 거니까요. 그거 고려해라 이런 메시지인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만 보내는 거다라고 판단하면 어느 순간 입을 한꺼번에 다 열지 않겠는가. 네, 억울하다는 취지에서 무술 옥사다라는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네, 무술년이거든요. 본인의 구속을 예,
예, 황정근 변호사가 그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거는 국가적인 이게 남의 예, 죄송합니다. 무술옥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였고요. 그렇죠. 예, 무술과 관련돼 있는 단어를 했는데요. 뭐 무술 수치, 뭐 올해 생기는 아주 큰 문제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무술년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듯이 비슷한 식으로 네. 예, 무술년에 벌어진 국가가 무술 사화였나요? 예, 예, 그런 단어였습니다. 국가가 기록할 만한 커다란 사건이다. 예. 예. 재미있는 멘탈리티를 드립니다. 자, 하나 정도 더 할 시간밖에 안 되네요. 예. 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또 다른 내용들도 나왔는데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관련돼 있는 소식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있을 때 2015년 5월까지 이 소송의 소멸시효를 해석하고 그때까지 확정 판결이 안 나오게 미뤘다라는 소식은 이미 전해진 바가 있는데요. 이걸 지시한 사람이 임종원 전 차장이라는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간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가기 때문에 임종원 차장이 구속된 것이고 문제는 이제 임종원 차장이 자신에게 그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군가 이거를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진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술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밖으로 계속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걸 자기를 봐달라는 건데 그게 이제 응답이 없으면 입을 한꺼번에 열겠죠. 예. 그런 이야기고 하나 정도 더 할 시간이 되네요. 예. 다음 뉴스는요? 네, 가짜뉴스와 관련된 소식들도 있는데요. 요즘에 쌀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괴담이 퍼지고 있는데 최근에 남북평화 분위기와 연계해서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쌀을 맞바꿨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를 조선일보까지도 했는데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쌀값이 북한에 100만 톤인가요? 쌀을 퍼줘서 쌀값이 갑자기 급등했다는 뉴스는 올해 초부터 계속 나왔어요. 가짜 뉴스로. 그게 아니라고 뭐 JTBC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이 계속해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도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최근에 가짜 뉴스의 트렌드는 이쪽이에요. 경제하고 북한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쌀을 퍼줘서 쌀값이 폭등하였다는 식의 구도로 혹은 경제도 어려운데 북한에게 계속 이런 예를 몰래 들어서 보내줬다. 네, 이런 몰래 것들인데요. 보내줬다. 혹은 뭐 남북 협력 기금 같은 것도 경제도 어려운데 북한에 퍼준다. 이렇게 경제와 북한을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쌀 100만 톤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뉴스를 돌리는 분들이 100만 톤을 보내려면 어떻게 보냅니까? 결국은 육로로 보내거나 아니면 배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지난 6, 7개월 동안 그 쌀만 보내야 되는 상황일 그러니까 텐데요. 쌀 보내는 트럭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100만 톤이 쌀이 100만 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북한으로 보내려면 지금도 계속해서 트럭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조선일보조차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몰래 북한에 보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농림식품부 관계자. 쌀이 무슨 주머니에 넣고 갈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100만 톤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그 철도 때문에 조사한다고 들어가는 것도 유엔사가 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지금은 연락사무소 생겼지만 그전에는 원시적으로 했거든요. 원시적으로. 네, 제재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때 기자들도 휴대전화조차 들고 갈 수 없는 상황인 건데요. 이게 100만 톤 예. 보낸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거기 뭐 풍선에 매달아 보내나요? 아니면 풍선이 안 날아갈 것 같습니다. 북한에 가는 사람들은 주머니에 넣고 가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100만 톤이 얼마나 큰 많은 분량인가. 그걸 다 보내려면 컨테이너 박스 몇 개가 필요한가. 그게 항구나 그 소위 북한으로 넘어가려면 트럭이 얼마나 필요한가. 지금도 매일매일 트럭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계속 돈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근데 많이 돌아서 이걸 믿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이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죠. 예,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사자 오승원 씨의 변호인 김준우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지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준우입니다.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한 몇 년이죠. 우리 사법부 역사에서 이게 논란이 된 게 한 10몇 년, 20년 정도 되나요? 굳이 따지자면은 예. 일제 시대 때부터 있었죠. 예. 그건 넘어가서 올라가셨고요. 그
한 90몇 년도에 처음으로 94년인가 5년도에 아마 2001년도부터 예. 이제 그 법적인 문제로서 이 문제가 대두됐던 게 아마 예. 2001년도부터 이제 그렇구나. 많이 논의가 됐던 걸로 많이 논의가 기억합니다. 됐고. 예. 처음으로 이걸 법전을 끌고 왔던 것은 90몇 년도인가 제가 네. 예. 2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 문제가 이슈가 된 것도 한 18년, 17년 정도 됐고요. 최초의 판결인데 이 오승원 씨 경우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오승원 씨 경우는 네. 가족도 이미 확정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이미 한 거죠. 그렇죠. 동생이 그랬고요. 예. 아버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 그래요? 사실 이제 그 변호를 해봤다 보면요. 그런 경우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공개 변론을 총 3명이 했는데요. 네. 이제 다른 당사자 중에 3명, 삼형제, 그러니까 4남매 중에 3형제가 있는데 2명은 이미 감옥에 갔다 왔고요. 아, 한 명이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예. 형제들이 셋인데 남자 예. 형제가 그 중에 2명은 갔고 그리고 당사자는 또 재판을 받고 있고 네, 이런 경우가 많군요. 이런 케이스들 중에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사실 이 양심적이라는 단어 때문에도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용어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선량하고 착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반론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제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야 군대 간 나는 양심이 없는 거냐 그렇죠. 이런 그런 말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양심은 선량한 마음을 뜻하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신념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를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예. 얘기도 듣습니다. 근데 뭐 반대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럼 난 또 신념이 없는 거냐 이런 얘기가 또 있겠죠. 그래서 또 그래서 예. 나는 신념이 없어서 군대가 아니냐. 예. 나는 조가 민족을 지키는 신념이 있어 갔다. 예. 그것도 맞는 말이군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예. 국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그랬고요, 대법원에서도 그랬고 이 양심이라는 표현에서 이제 법률상의 양심이라는 표현을 항상 설명해 왔습니다. 그렇죠. 판결문에 항상 있죠. 십몇 년 동안 설명해 왔어요. 예. 좀 복잡해서 이제 좀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예. 이제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은 굉장히 진한 겁니다. 진한 거라고 예, 표현하시는 거. 그러니까 진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은 어떤 신념이라는 재료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어떤 단단한 구조물이나 건물 같은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걸 많이 헐어버리려면은 이 사람이 그냥 어떤 그 내면적으로는 죽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 강력한 것을 자아가 예, 붕괴되는 그렇죠. 예. 그러한 진하다고 것을 표현하셨군요. 예. 그러한 것을 양심이라는 단어로 이제 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센 신념 체계. 예.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면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닌 것이 되는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이라는 단어는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 왜 쓰레기장 가면은 여기다 쓰레기 버리는 양심 없는 사람 이런 양심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선한 마음이고 네,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소개하면서 예를 들었던 알리가 나의 적은 백인이다. 이건 착한 마음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본인이 병역 거부 그때 양심적 병역 거부의 종교는 무슬림이었습니다. 네. 그 무하마드 알리라고 개명을 하고 무슬림에 개종한 다음에 나 인종차별에 대해서 나의 적은 백인인데 내가 왜 나한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베트콩을 죽이러 가야 되느냐.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한 가장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죠. 네. 그때 양심도 미국이 적이야 이게 무슨 일종의 적이고 투정심이지 선량한 마음하고는 상관없죠. 네,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용어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공격을 좀 많이 받았던 게 좀 안타깝다는 가장 생각이 들고요. 직관적인 공격을 거기서부터 받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당사자분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해도 크게 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혹은 뭐 개인적인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이런 표현 써도 전혀 개의치 않는 당사자들이 많고요. 근데 법률가들은 그 부분을 좀 따지고 있죠. 법률가들은 예. 양심이라는 표현은 헌법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헌법에 양심의 네. 자유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 표현을 법조문에서는 달리 쓸 수가 없군요. 헌법에 그렇죠. 그렇게 써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또 문제도 있군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쭉 믿어왔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재량 장기수 같은 경우에 30년 40년 사실 간단한 정형사람을 쓰면 되는데 그거 안 쓰느라고 30년 40년 감옥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분들도 이제 양심적 전향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그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법률상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표현하신 대로 하자면 찐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처벌할 수는 없다. 국가가 이걸 이 자유를 허용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의무. 그렇죠. 이것도 역시 중요한 가치란 말이죠. 예, 모두가 다 수행하고 있으니까. 나만 찐한 마음이 있어서 나만 봐줘 이럴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대체 복무를 하자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대체 복무 제도가 이제 형평성이 있고 이제 그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이미 오래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좀 표준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이 양심적 병역 거부 법원은 굉장히 엄격히 기준을 세워서 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군대 말고 대체 복무를 시켜줘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하고 안 맞아요. 선언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제 양심이 확고하고 깊고 진실해야 된다는 세 가지 요건을 언급하고 있죠. 그거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네, 이게 확고하다 이렇게 사실 양심이라는 게 마음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관심법이 측정하냐 아닌 이거죠. 이상. 예.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항상 마음 속에 있는 것도 판단하기 위해서 그 마음 속에 있었던 뭐 고의 같은 것들요. 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그러한 고의를 판단을 합니다. 예. 근데 양심 같은 경우도 마음 속에 있지만 굉장히 확고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러한 것들을 삶의 이제 어떤 방식이랄까요? 예를 들어봐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어떤 이제 폭력성을 나타내는 행위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예. 네. 더 구체적인 예가 더 없을까요? 구체적인 예. 예. 예를 들어 뭐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뭐 그 이 종교 활동을 아주 성실하게 뭐 10여 년 이상 했다. 그리고 가족들도 이미 그 옥고를 치루었다. 네, 그렇죠.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 부분을 예. 언급을 하고 그리고 있죠. 가족들 그러니까 뭐 결혼해서 갓 낳은 아이들도 있고 부양할 가장으로서의 의무도 굉장히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것은 가짜로 꾸며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더 잘합니까? 이게 판결문을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신 것 같으시네요. 네, 저도 봤어요. 네. 굉장히 큰 논란거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판결이 있어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그냥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꾸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평양 먼타를 목적으로 해서 내가 그 종교에 그 뭡니까 귀했다. 네. 이렇게 그 교회 막 다니고 그리고 가족을 감옥 가라고 할 수도 없겠군요. 이것 때문에 네. 또는 막 결혼했는데 감옥 가겠다고 할 수도 없고 여하간 그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금방 이렇게 면제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 어디 특정 종교 신도라고 해서 당연히 바로 이제 무죄 판결로 직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그 종교 신도로서 나타냈던 아주 긴 기간 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에 나타냈던 활동들이 있겠죠. 뭐 소위 말하는 나이롱 신도들은 힘들 겁니다. 힘들 것이다 매우. 네. 네. 그 입증 긴 시간 그걸 입증해야 되고 네. 뭐 1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입증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절박하다는 상황들을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고되고 긴 기간 동안 검증하는 기간을 네. 이제 스스로 자처를 해야 되고요. 스스로 예, 10년 이상 그리고 뭐 이제 가족들 감옥에 보내고 미리 네, 그렇죠.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도 증명하는 것도 이제 스스로 쉽진 이제 않죠. 그리고 이제 법원이 그런 입증 책임의 상당 부분을 그 당사자에게 그렇겠죠.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는 대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대체 예, 복무다. 그렇죠. 대체 네. 복무죠. 지금은 어떤 뭐 병역 면제받거나 이렇게 좀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차라리 그럼 나도 군대 안 가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차라리 군대 안 가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 아직 경험해보지 예. 못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데요. 소송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송을 거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리고 소송을 거쳐서 이긴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최초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직은.
대법원에선 처음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10년 이상 다니고 뭐 감옥을 가족들이 가는 걸 불사해 왔고 이미 당장 결혼해서 가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내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해야 하며 그리고 재판을 이렇게 긴 세월 거쳐야 되고 그래도 무죄 받을 확률은 본인이 다 입증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고 네. 그리고 나서도 아마 지금 뭐 병무청에서 얘기하기로는 1년 6개월이 지금 병역 의무인데 32개월 정도까지 뭐 교도소 같은 곳에서 대체 복무를 해야 되고 그걸 다 거치고 나서도 대체 복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네. 무급으로. 사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맨날 계속 외국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이고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동안 이제 쓰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신약 같은 것을 이제 사용할지 고민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될 텐데요.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써서 치료를 받고 문제가 없었다, 부작용이 없었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됐는데 특별히 이 약을 대한민국에 쓰는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약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이게 뭐 우리가 특수 상황이라 하는데 사실은 전쟁을 겪는 와중에도 미국이 이걸 겪었고 전쟁 이 분단 체제 사실 서로 네. 적대시하는 분단 체제보다 당장 전쟁이 더 급박한 상황이죠. 그때도 이런 일을 겪어서 오랜 세월 다른 나라에서 논란을 거쳐서 이게 정착되어 온 제도들이 있다 이거죠 이미. 그렇죠. 네. 사실 양심적 병역법을 가장 크게 대두할 때 항상 전쟁 때였습니다. 네, 그렇겠죠. 우크라이나도 그랬고 네. 아르메니아도 그랬고 내전이나 전쟁 때 이러한 것들이 인정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겠으나 군대를 1년 6개월 가느냐 아니면 이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거친 다음에 재판을 받고 그리고 난 후에 그 군대 간 기간의 2배에 해당되는 복무를 하느냐는 본인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이제 비난해야 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군대를 다녀온 분들도 이게 정서적으로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의무를 면탈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대동법 아시죠? 예를 들어 대동법이 생기기 이전에 왕이 먹었던 예를 들어 전복 같은 거를 네. 진상을 해야 되는 의무를 이제 국민이 졌는데 그 사람이 산골에 살고 있습니다. 네. 산골에 살고 있는 전복을 구할 수가 없죠. 네. 가능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넌 전복 안 갖다 줬으니 곤장을 맞자. 곤장을 때리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나는 왕에게 진상할 전복을 주고 싶지만 제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 산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송이버섯이든 인삼이든 그러한 걸 캐다가 대신 드리면 어떨까요? 넌 그것도 안 돼. 그리고 군장이 계속 때릴 것인지 아니면 이 대체 진상이군요. 대체 진상을 하는 방법이 더 그 나라의 어떤 국익이나 전체적인 사회 이익을 더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좀 수입하면 안 되나요? 네네. 진지한 얘기하시는데 전복을 수입해서 내면 안 되냐? 새로운 자, 솔루션이. 네. 자, 그래서 대체 복무도 이게 이제 병역 면탈, 국방 의무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만큼 쉽게 결정될 리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병역 문제는 예외 없이 빡빡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못 되신 분도 있습니다. 2번 연속으로. 네. 당사자 분들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정서를 다 깊이 공감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거나 의구심이 있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대체 복무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수감됐거나 이미 형을 산 분들한테 뭐 소급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건 없죠 전혀. 네, 대법원 이제 판례 변경만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고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현재 선고 때도 이제 수감자들의 가족 중에는 이제 위헌 결정이 나면 이제 소급해서 효과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해서 아침부터 이제 교도소 앞에서 이제 아들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제 아마 그래도 일단은 어떤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도 공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비단 사법부뿐만 아니라
이제 사면이나 복권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행정부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거기까지 나가려면 네, 또 한참 걸릴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 당사자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서울에 안 계시고 예, 저희가 연락했을 때 비행기 속에 계셔가지고 섭외는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미 형을 살고 나온 동생과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형 두 분 다 한번 모시고 싶어요. 저는. 예. 그거 좀 어떻게 어레인지 해주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이제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각종 매체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사건입니다. 양진호 정확하게는 회사명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위디스크입니다. 그 말고 그 공식적으로는 이지원 인터넷 서비스. 미래 무슨 기술 한국미래기술. 예, 한국미래기술 예. 갑자기 튀어나오셨어요? 소개하기 전에 실제 회장으로 있는 것은 이곳이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 회장 행각에 큰 온라인의 논란과 그 화제가 됐는데 자,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진실탐사그룹 셜록 박상규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엽기적인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봤습니다. 예. 네, 뭐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또는 한 대학 교수를 집단 린치한 사건이라든가 또는 동물을 학대하는 그 동영상도 어떻게 확보하셨는지 제보자가 통으로 가져왔습니다. 제보자가 예. 전직 직원이겠군요. 예. 네. 그리고 대학 교수를 사무실을 불러서 직원 4-5명이 교대로 폭행하고 침 뱉고 할게 하고 이런 거 그리고 예. 치료비로 200만 원 정도 던졌다고. 예. 이 상상하기 힘든 그런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하든 간에 상상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사실은 어떤 기업을 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그냥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이런 엽기 행각을 벌이고 어떻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예, 그게 가장 큰 의문이고요. 그 그래서 이게 사건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저도 그렇게 그것도.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아주 건전해 보이는 사업을 하던 예. 아니면 무역회사를 해서 수출탑에 공헌을 했건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럼요. 이거보다 더 심한 행각을 벌이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오랜 세월 이런 행위를 하고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게 이게 신기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대학교 스폭행 사건이 벌어진 건 2013년도고요. 예. 이분이 이제 공포에 질려서 너무나 심하게 구타를 당해가지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못합니다. 수사 신고를 못하고요. 무서워서. 예. 굉장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또 신고하면 그 사이에 또 폭행을 당할 수 있겠다. 그럼요. 자살을 교사하기도 했었고. 자살을 교사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너는 네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시 여기로 불려와서 나한테 당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줬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줍니까? 카톡을 보내고 네. 전화도 하고 다른 여러 직원도 동원하고 가족 그러니까는 이 대학 교수가 집단 린치를 당했을 때 네. 가족 이름 다 적으라 그랬어요. 다 적고 야, 네 가족 아들 다 연락처 적어. 아버지 연락처 적어. 형 연락처 적어. 다 공포에 질리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족 전체에다가 이런 협박을 했어요? 가족 일부한테 연락이 갔습니다. 가족 그리고 그런 걸 형님이라든가. 카톡으로도 보냈어요? 예, 문자 메시지 계속 답변하라고 너 내 연락 안 받으면은 다음 작업이 시작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연락을 해서 그래서 아예 고소고발도 못하게.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 대학교에서 1년 동안 무려 해외로 도피하기도 했습니다. 양심을 그러니까 피해서. 보통 이렇게 문자나 카톡을 보낸다는 건 그게 기록이 남아서 협박의 증거가 되니까 예. 그 두려워서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분은 그런 거침이 없습니다. 겁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이 법적인 문제들을 피해갔냐 이겁니다. 예. 그 이분이 맨 처음 대학 교수분 2017년도에 성남 분당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1차 수사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양진호 회장이 그때 한 번만 단 한 차례 그 분당 경찰서를 예. 신고한 것은 거기가
그 회사가 그쪽에 있나 보죠. 예, 판교에 네. 있습니다. 네. 그쪽에 신고를 해서 그 양진호 회장이 그 당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단 한 차례 소환이 됐었고 소환이 됐는데 또한 그때 뭐 짧게 조사를 받았었고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된 직원들이 총 8명이에요. 양 회장 포함해 가지고. 직원을 뭐 폭행에 가담했다든지. 예, 뭐. 예. 네. 폭행 가담했거나 의심받은 사람 총 8명인데 그중에 4명이 아예 경찰에 출석도 안 했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데. 예. 출석도 안 했는데 더 쉽지 않은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의견이 나왔어요.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어요. 이때 이제 활약했던 변호사가 있죠. 누굽니까? 그 과거에 청와대에서 일했던 마모 변호사라고 그분이 좀 활동을 했다라고 다른 변호사가 진술을 좀 했습니다. 마모 변호사라는 예. 분이 그게 소위 그 짱을 안 내고 그림자 변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총 바다 변론입니까? 8명 정도가 연루가 돼 있었는데 양 회장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변호사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변호사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렇게 무혐의가 나올 수가 있지? 그렇게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게 총괄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위증을 교사하고 어떻게 허위 진술할지 작전을 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자신 있게 어차피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가서 시키는 대로 해. 그 양진호 동생 너 혼자 그냥 네가 때렸다고 하면 단순폭행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건이 잘 처리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진술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짜준 사람은 누굽니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무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 위디스크에. 사내. 예. 네, 사내. 예, 임동준 대표라고 그분이 이 교사를 총괄했고 그리고 그 변호사들 그러니까 이 소위 이제 폭행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을 본 적이 없고 얼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예. 했던 요렇게 말하라는 걸 그대로 가서 말했어요. 그대로 말했더니 그냥 그게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대로 믿어주더라. 근데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우리가 되게 잔혹하게 3시간, 4시간 때렸는데 네. 2-3시간 때렸는데 사람을 이게 이렇게 무사하다니 무혐의 나오다니 깜짝 놀란 거고 우리 회장님 힘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놀란 거고 또 검찰에 가서 이게 바로 진짜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1차 때 성남지청에서. 참. 그 변호인들이 예. 한두 사람이 아닐 거 아닙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죠. 많을 것 같은데. 법무법인에서 총괄을 하죠. 그러니까 주로 어떤 법무법인이 총괄을 하고 있냐면은 자문을 하고 있냐면은 법무법인 강남이라는 곳에서 예. 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제가 좀 봤는데요. 자문 계약서를 봤는데 많게는 1년에 뭐 직원들에 따르면 계약서 없이 넘어간 돈이 한 억대는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계약서를 봤더니 2015년도까지 매해 한 최소 5천 이상은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자문으로만. 기업이랑 예. 자문료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기업이랑 5천만 원, 몇 천만 원의 자문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제 말은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 자문료를 주면 이 정도 명백한 사건도 다 무죄가 되느냐? 예. 그거 쉽지 그건 않은 아니죠. 일이거든요. 예. 주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한다고 직원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경험에 따르면 현금이 주로 왔다 갔다 하고 정식 계약서에는 수천만 원으로만 돼 있고 근데 이게 사건 수임 계약서가 아니라 자문 보통 이제 고문 계약서만 체결이 되거든요. 자동으로 나가는 거죠, 사실상. 예, 그게 이제 보통 보면 그림자 변론의 이제 비리의 이제 한 형태거든요. 그 자문 변호사만 체결하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작업을 하는 형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확정할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이 자문료 뭐 수천만 원의 자문료가 예. 만약에 5천만 원이면 월별로 나누면 예. 결국 5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5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법무법인이 이런 모든 사건을 무마시켜준다. 그거는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법무법인 강남만 해당되는 일이고요. 네. 최우정 변호사도 여기를 주로 오랫동안 최우정 변호사 예. 그 유명한 최우정 변호사요? 예, 네이처 리퍼블릭 사건. 그 수십억 예, 받았다가 맞습니다. 다시 예. 폭행했던 예. 그분도 여기서 그분이 주로 양 회장을 많이 대리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부터 해가지고. 전관인데 그분은 유명한. 예. 정가 그분한테 당했던 분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왜냐하면 최우정이 등장하면 재판이 이상하게 갑자기 흘러가고 그리고 회사 직원들도 말하기를 여러 직원들이 이제 이런저런 의견을 내면 재판에 대해서 의견 내면은 최우정이 딱 끊는다 그러더라고요. 귀찮게 그런 말 하지도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의견서 내지 말라고. 의견서 내지 말라고. 법안에다 의견서 내지 말고 그 어차피 내봤자 의견서 내지 말라고. 어차피 내봤자 재판부 읽지도 않으니까 내지 말고 내가 다 알았을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피의자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변호인단에 의견서 내가 막 이러는 건데 그거 내지 말라고. 예.
최 회장한테 확인된 금액만 예. 2015년도에 1억 이상 넘어갔습니다. 아, 그 변호사에게도 그 계약서로만 존재하는 게 이제 자문이라든가 그 형태로 남아 있는 게 1억 정도가 있고. 다른 케이스 보면 그 변호사에게 자문 그 계약 없이 수십억씩 넘어갔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최유정 변호사가 나중에 구속이 됐잖아요. 예, 예. 구속되고 나서 양 회장이 되게 기뻐했다 그러더라고. 자기 담당 변호사인데 예. 기뻐한 이유가 아씨 우리 나 이번에 성공 보수 지금 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이씨까지만 했습니다. 아직까지만. 성공 보수 3억 주기로 했는데 아 네. 이거 30억인가 3억 주기로 했는데 이거 굳었다야 돈 굳었다야 그러면서 직원들은 자랑했다 그러더라고요. 3억인지 30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유정 변호사도 여기 있군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변호인들이 많겠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원래 기존 이삭 위디스크를 자문하고 고문 담당했던 법무법인이 강남이 있었고 오현 그다음에 지향 그 기존 세 개 로펌이었는데요. 이번에 그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 문제로 경찰 조사 세게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 사건 때문에 다시 또 세 개 로펌이 또 추가로 투입이 됐습니다. 6개 로펌이 지금 네, 총 지금 연결돼 있는 겁니까? 이우스, 태영, 한양 이렇게 지금. 예, 뭐 법무법인이 뭐 살인자도 변호하는 것이고 당연히 피의자의 권리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정상적인 변론이 아니라 정상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으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때까지 묻혀 있었지 않느냐. 그 대목이 핵심인 것 같고 그걸 계속 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어떤 권력이 작동했는가.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 사실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시간이 다 됐네요. 그 양 회장이 SOS를 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이. 아, 그래요? 예. 그거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사상 최초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개성에서 열렸죠. 예.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데 연락 사무소가 사상 최초로 개설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성에 상주하시는 분인데 오늘 출근 안 하시고 뉴스공장으로 출근하셨어요. 지금 개성에 계셔야 될 분이었는데 김창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출근을 안 하시고 이쪽으로 출근하셨네요. 원래 오늘 새벽에 개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제가 서울에서 들어보니까 뭐 한국의 뉴스를 장악하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김호준, 저녁에는 또 모 방송에 유명하신 분. 모 방송 그런 정도 제가 센스는 있죠.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녁에는 JTBC. 네, JTBC 손석희 사장님. 아침에는 김호준. 그래서 이 김호준의 방송에 나가면은 남북 연락사무소가 공동 연락사무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의미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사실 사실은 좀 늦었네요.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겸 오늘 개성으로 한다고 여기 나왔습니다. 개성으로 하시. 지금 그러니까 지난달 14일 이후로는 월요일 아침마다 개성으로 출근하시고. 네, 월요일 개성으로 출근해서 금요일 저녁에 퇴근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러면 주말은 남쪽에서 보내시고 네. 다시 월요일 아침 되면 바로 북쪽으로 넘어가고 개성까지.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서 지내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주말에 서울에 내려오면은 주간에 한 주 동안에 밀렸던 일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2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성에서도 근무하고 주말에는 또 서울에서 근무하고요. 주말에 서울 근무하는 건 안 궁금하고요. 개성 근무만 궁금한데 이게 이제 그 연락사무소라는 게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개설된 적이 없다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연락사무소 처음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분단 국가 동서독 같은 경우에도 연락사무소를 일찍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적대 국가들, 아니 이제 미국이 적대 국가 수교를 할 때 중국, 뭐 베트남, 쿠바 이런 나라하고 수교를 할 때 연락사무소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연락사무소. 근데 우리는 분단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사실은 우리 정부가 남쪽 정부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연락사무소를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가 다 시도를 했어요. 노태우 정부도 그랬고 김영삼 정부도 그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심지어 이명박 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미국 갔을 때 처음에 연락사무소 개설하자고 그죠? 그렇죠. 박근혜 정부는 그런 시도를 안 했고. 일단은 뭐 제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그런 시도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소위 4월에 판문점 선언 이후로 처음으로 개설된 거예요. 예, 그렇죠.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 자체로. 분단 역사에 있어서의 진짜 사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역사에 기록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거는 제 주변 사람들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엄청나게 띄워주고 부축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실제 그 정도 의미가 있는데 네. 이게 그 정도 의미가 있는지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예.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예. 남쪽의 공무원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상주 체제로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몇 분이나 가셨죠? 지금 우리 이제 정식 정원은 30명입니다. 30명. 예, 지금 이제 정식 정원이 아직 다 채워지진 않았고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예. 북한 지진 개성당에서 그 태극기를 달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예, 이게 사진을 태극기 배지도 봤는데 달고 배지를 있어요. 태극기 배지를 달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 제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니까 그렇게 해서 태극기 배지를 달고 근무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서 또는 그 국가대표 체육 선수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서 태극기 배지를 달고 근무하는 공무원이 누가 있느냐? 우리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국가대표 공무원이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자.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참 기특한 발언이었고 가슴이 약간 찡했습니다. 의미 부여를 잘 하시는군요. 자, 그러면은 이 연락 사무소 있기 전에는 네. 어떻게 연락을 했습니까? 남과 북이.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그 김대중 정부 때는 그 뭐 한라인도 있고 했는데 그게 네. 다 없어졌잖아요. 그다음 예. 어떻게 일을 했어요? 서로 연락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가장 그 우리가 연락을 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판문점에 남북 직통 전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 텔레비전에 가서 사진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예. 전화 걸고 있는 분. 예. 그분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예. 남북을 연결하는 전화 거는 모습들이 이렇게 끊어졌잖아요. 예, 그게 다 끊겼고요. 예. 과거에 이제 직통 전화도 있었죠. 근데 예. 끊겼고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 예. 작년에 제가 이제 가공이 됐습니다. 예. 가공이란 가끔 공무원인데요. 가끔 공무원. 예. 예. 공무원 세계에서 늘 공무원, 늘 공이 있고 어쩌다 공무원, 어공이 있고 저같이 공무원 여러 번 해본 사람은 또 가공이라고 하는데요. 가끔 예. 공무원. 약간 조금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는 그런 거라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예. 제가 가공으로서 작년에 이제 통일부에 들어갔더니 예. 제가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북 간의 모든 대화 통로가 다 끊겨 있대요. 그렇죠. 지난 9년간 완전히 끊겼다. 예. 어느 정도로 끊겼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에 그 북한한테 뭐 연락을 할 일이 있으면은 예.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그 김정은 이제 내려왔던 통로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마주했던 그 예. 38선 거기가 군사 분계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왔다 갔다 JSA. 넘어가는데 예. 예, JS의 군사 분계선 그 문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유엔 사령부 쪽에서 이렇게 핸드마이크로 부른다 그럽니다. 확성기 학생기 핸드마이크로 예, 유엔 사령부 거기 서가지고 예, 불러요. 북쪽을 예, 유엔 영어로 사령부 불러요. 쪽에서 나온 외국인 아닙니까? 예, 영어로 불러요. 그럼 옆에 이제 우리 통역장교가 영어로 헬로우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통역장교가 이제 한국말로 해줘요. 그러면 이제 북한 사람이 나옵니다. 북한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받아 적다가 영어로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통역을 통역을 해주니까. 해서 예. 그러다가 잘못 적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요. 또 안 되면 또 그 카메라 가지고 와가지고 녹화를 한다 그럽니다. 아 저쪽에서 무슨 말 할 말이 있는가?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전달해야 되니까 아, 자기들 정말 또. 원시적으로 했네요. 그게 작년에까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작년에 이제 민간인이었을 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뭐 남북 관계가 단절돼 있다는 것을 약간 좀 뻥쳐서 말하는 거겠지.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일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까지는 정말로 남북 대화라는 유엔 게 사령부의 네. 소속 장교가 그 선에 서가지고 확성기로 북한 나와라. 네. 그럼 옆에서 영어로 말하면 네. 우리 장교가 번역해가지고 한국말로 네. 북한 나와라 하면 북한군 쪽에서 군인이 나오고 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확성기로 얘기하면서 네. 받아적 뭐라고요? 네. 받아적고 네. 그게 유일한 통로였어요? 네,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작년에까지는 그랬는데요. 이거 엄청난 태보였군요, 정말. 근데 우리가 지금 북쪽 단위인 개성에다가 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상시 소통 체계를 만들었다. 근데 같은 건물에 들어가 있죠. 네, 한 건물이에요. 우리가 2층이 근무하고 북한 사람들이 4층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3층이 회담장이거든요. 아, 그래서 2층과 3층에서 4층. 만납니다. 1층은 뭡니까? 1층은 이제 그 공용 공간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뭐 다목적실도 있고 거기서 회담하면은 기자들 1층은 공용 공간. 예. 3층은 회의실. 네. 남쪽은 2층, 북쪽은 4층. 4층, 예. 그래서 회의는 3층에서. 예. 그 그리고 엘리베이터 상주 인원이 30명. 그렇죠. 우리가 상주 티오가 이제 정식 인원이 30명인데 아직은 그게는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고 복도에서도 만나고 그거 건물 뭐 입구에서도 만나고 매일매일 그런 근무하면 거죠. 매일매일 만나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확성기로 얘기하다가 이제 상주로 공무원들이 30여 명씩 예, 동시 매일매일 근무하는. 예. 그래서 심야에도 연락하고 이제 거기서 주무시죠. 거기 이제 우리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숙소하고 북측 숙소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네. 또 북측 연락관하고 우리 연락관하고 무전기가 있습니다. 아, 그럼 아예 무전기로 무전기로? 언제든지. 그러니까 전화도 있고 막 그런데 무전기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전기로 수시로 연락하고 무전기가 더 있습니다. 편하겠죠. 그럼 항상 무전기 수신 거리 내에 서로 상주한다는 얘기네요. 서로. 예. 그리고 이제 급하면은 그러면 또 막 찾아옵니다. 밤에 그냥. 우리 숙소로 찾아오고요. 막 불러요. 우리 연락관을 부릅니다. 김 선생 나오시오. 막 이럽니다. 그러면 사무실, 네. 그다음에 숙소, 네. 또 뭐가 있죠? 상중 식당. 식당. 아, 물론 이제 식당은 우리 식당이고요. 북측 사람들 같이 밥은 먹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남측 인원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세 건물입니다. 네. 사무실, 숙소, 식당이고 그리고 북측하고 우리가 같이 근무하는 곳은 사무실. 네, 사무실이고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숙소를 방문해 가지고 급할 경우에는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 아 그래요? 지난번에 14 김동무 잠깐 나와보시오. 선생이라고 합니다. 남북 김 선생. 사이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호칭을 가장 편한 게 서로 선생이라고? 예. 김 선생 잠깐 나오시오. 그러면 그 미국의 그러니까 유엔사의 장교를 사이에 두고 스피커로 얘기했을 때 하고 네. 지금하고는 이 소통량이 뭐 비교할 수도 없을 텐데 네. 그럼 한 달 사이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겠네요. 그럼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주 만나니까 복도에서도 만나고 그러니까요. 우리 의무실이 있어요. 네. 의무실에는 이제 남측에서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네. 출퇴근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교대로 일주일 단위로 이제 바뀌어서 네. 매일 출퇴근하면 힘드시니까. 근데 이제 간호사 선생님 아침에 출근하는데 보니까 이제 출근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간호사 선생님이랑 같이 북측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호사 선생님한테 아니 엘리베이터에서 이 북측 분하고 만났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저기요 신기하고 무서워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 당연했겠죠. 북한 사람이랑 같이 한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북한 사람 어깨를 툭 치면서 아 이분이 무서우세요? 제가 막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네. 그 북측 인사들하고 어깨 툭 치면서 이야기할 그 정도로 정도로 이제 가까워졌다. 가까워진 세요. 맨날 만나는데 뭐. 어깨 말고 딴 데를 안 치십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얘기를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그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으니까 네. 계속 뭔가 의논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됐던 남북 당국 간 회담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민간 교류들이 예.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죠. 당연히 개성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개성에서 이야기하니까. 만나서.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드는 게 14 그 민족 공동행사를 평양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측에서는 150여 명 정도가 평양을 방문해서 예, 3박 예. 4일 행사를 했어요. 예. 근데 그거 전부 우리가 개성에서 그 일주일만 회담 그 행사가 된 거거든요. 근데 개성에서 전부 만나가지고 하나하나 다 꼼꼼히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다 과거와는 했죠. 다르게 상시로 만나니까 의논할 그렇죠. 사항이 있으면 네. 개성에서 그냥 집중적으로 네. 그 밤이고 낮이고 간에 네. 해결 계속 의논해서 해결해 버린다. 네. 아, 그러니까 속도가 차원이 다르겠네요. 과거하고는. 북측 인사들이 밤에 우리 숙소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보자는 거예요. 저한테. 몇 그래가지고 시에요? 밤에 이제 우리 숙소에 온 게 9시 45분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옷 차려입고 사무실 나갔는데 북쪽에서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숙소하고. 사무실하고 숙소하고 차 타면은 3분 거리입니다. 가깝습니다. 걸어서도 한 10분이면 가겠네요. 근데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우리가 걸어다니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기이기 때문에요. 아. 초기에 우리 그 이제 시설 개보수 같은 것들 하면서 예. 그런 개보수 인력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북한은 이 뭐 출입경이라든가 예.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체제 안전 문제 차원으로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우리를 아니, 처음에 남쪽에서 오신 분들이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동은 현재로서는 새 건물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을 하되 차 타고. 차를 꼭 타야 된다. 네. 아. 근데 앞으로 이거 더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뭐 당연히 걸어 다녀야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사하고 산책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못하죠. 건 어떻게 해요? 현재는 못 합니다. 아, 그 허용된 공간 내에서만 가능하고 예.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점심 예. 먹고 나와서 좀 걸어 다니고 예, 싶다. 사무실 주변 건물 주변만 이렇게 걸어 다니고요. 갈 수 있는 곳과 네.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고 그건 자유롭게 다니지만 네. 그리고 또 숙소나 이렇게 그 공간 이동은 또 차량으로만 가능하다. 도보 이동은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도보이동도 가능하게 만들 생각이고요. 제가 그랬죠. 북측 관계자들한테 아니 개성의 박연폭포가 유명하다는데 박연폭포 야외 한번 가자 남북 공동으로. 야유에. 네, 그리고 송악산 등산 한번 하자. 네. 그랬더니 이제 이 양반들 하는 이야기가 아니 박연폭포만 가고 송악산만 갈 겁니까 이러면서요. 황진이 무덤은 안 갈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라는 옥동자가 태어났으니까 당분간은 조금 애를 잘 돌볼 생각을 해야지. 어디 유람단일 생각 마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유람다 실생 마십니까? 그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지셨겠네. 한 달 내 최초의 사무소이기도 하고 네. 처음으로 마주보고 계속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이는 가까워지셨겠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복도에서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우리가 이 만나서 아직 이야기하는 회식은 없죠. 회식은. 예, 회식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하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언젠가 제가 다시 이 뉴스 공장에 출연하게 되면은 네. 등반대 이야기하고 야유의 이야기, 그다음에 회식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일과는 어떻게 됩니까? 일과. 일과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식당까지도 이제 차 타고 가는 거죠. 네. 밥 먹고 다시 이제 와서 출근 준비하고 그래서 8시 40분쯤에 이제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9시 30분에 남북 연락관 접촉을 합니다. 네. 이제 그날 서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우리가 뭐 요구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전달하고 연락관 접촉하고 우리는 이제 아침마다 상황 점검회의를 계속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제 그 북측에는 소장 대리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장은 평양에 근무하고 있고 소장 대리가 나와 있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 소장 저는 대리 이제 자격으로 가신 거죠. 저는 사무처장입니다. 부소장 겸 사무처장. 그게 그래서 소장 상주하고 대리네요. 뭐 사실상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 공식 직책은 사무처장이고요. 그래서 북측이 소장 대리하고 필요하면은 이제 회의하자 그래가지고 만납니다. 예. 수시로 만납니다. 그래서 정식 회의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예. 회의식으로 하면은 좀 딱딱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소파만 있는 한담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한담장에서 봅시다. 티타임 하죠. 그래서 이제 회의라는 것은 뭔가 안건을 놓고 결정하는 것들을 하는 게 회의인데 예. 우리가 매번 그런 회의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담장에서 보자 그래가지고 한담장에서 이제 실제로 티타임 같은 거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는 제가 공식 의제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별의별 이야기를 다 물어보는 예를 거죠. 들면요. 예를 들면은 뭐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느냐, 예. 또 집이 평양시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서로 예. 개인으로서의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안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이제 2000년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남북 민간 교류 같은 거 할 때 그때 제가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만났던 사람들 다 물어봐요. 그 선생은 뭐 하냐, 그 선생은 뭐 하냐 그랬더니 제가 말했던 사람들이 전부 우리 공화국에서 부상급 역할을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관급 정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막 보면은 다 차관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제가 만나는 그 북한의 상대가 갑자기 제가 그 사람들 쫙 이야기를 하니까 다 자기 상관들이거든요. 예. 그런 거였잖아요. 내가 당신의 상관들하고 옛날에 같이 놀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을 왕래하셨으니까 네. 지금 만나는 그 소위 이제 그때 만났던 분들이 다음 세대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 저 후배들입니다. 지금 그렇죠. 나오는 사람들은. 예.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한 15년 이상 흘러서 네. 시간 간격이 있는데 네. 뭐랄까 세대 차이랄까 아니면 북한의 변화라든 게 감지됩니까? 그분들하고 그런 일단 걸 뭐 확실히 느껴지죠. 확실히요? 예를 들면은 이제 과거에는 북한 사람들이 영어 같은 거 쓰면은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오케이 이래요. 오케이까지야 뭐.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 영어 쓴다고 뭐라고 할까 봐서 근데 오케이 해도 그냥 그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제 부축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문화예술적이고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재주가 조금 많이 있어 보여 관심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남쪽에서는 엔터테이너라고 하는데 제가 이랬거든요. 그때 또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근데 멀티 엔터테이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북한에서도 영어 교육을 요즘 원래 영어는 많이 씁니다. 영어 교육은 네. 어렸을 때 하는데요. 근데 그걸 일상 영어로서는 안 쓰다가 네. 이제 그런 거 자연스럽게 쓴다. 그래 이제 제가 이런 거죠. 멀티 엔터테이너. 이게 공동 연락 사무소니까 네. 남북 공동이니까 우리가 뭐든지 함께 책임지고 함께 잘해야 된다. 이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윈윈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어를 쓰는 게 세련됐다 이런 건 아닌데요. 네. 그렇게 영어 쓰는 것도 단어를 중간 중간에 뭐 쓰기도 하고 또 이질감이 좀 사라졌다는 그렇죠. 거죠. 예. 훨씬 더 조금 단어 사용하는 게 우리가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보는 굉장히 경직된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유연해졌다. 유연해지고 좀 또 다른 건 세련됐다 할까? 없습니까? 제가 과거에는 무슨 국제회의 같은 거 하자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국제회의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요? 우리 민족끼리 앞장서서 같이 하면 전 세계가 따라온다. 우리 민족끼리 하지 무슨 국제회의냐 뭐 이런 전 세계가 식이었어요. 따라오지는 않아요. 우리 민족끼리 풀 문제도 있긴 하지만 따라오지는 않는데. 제 논리가 그거예요. 예. 우리 민족끼리 푸는 거 좋다. 하지만 당신들도 사실은 이제 북한의 이번에 그 노동당 그 정치국 전원회의에서 경제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연계하고 협력하자 이런 것도 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잘난 척할 수는 없으니까 그 규칙에서도 중요한 회의에서 그 국제사회하고 협력하자는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 네. 제가 이제 살짝 그렇게 과거에는 이야기하죠. 우리끼리 풀어야지 네. 외세의 영향을 받거나 눈치 보면 안 된다는 네. 기조였는데 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회의 같은 걸 제안해요. 국제회의에 참여해야 된다 했더니 국제회의에 참여한 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그 국제회의에 참여해야 되는 북측 해당 기관에게 예. 충분히 연락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거부감 없이 하고요. 그러니까 국제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거고요. 것도 인식하고 있고 이제 그때 그 그건 10월 큰 변화네요. 예, 10월 6일 날 노벨 평화상 6시에 말을 좀 쉬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안 됩니까? 빠른가요? 뭐 시간이 뭐 다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10월 6일 날 노벨 평화상 그 발표가 6시에 돼 있잖아요. 노벨 평화상, 예. 네.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신경 씁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제가 그랬죠. 저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예. 그 여러 가지 절차상 예. 올해 2월 달까지 해야 되는데 또 못 하겠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랬죠. 만약에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이 남북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하면은 우리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자 이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잘 알더라고. 그래서 뭐 2월 달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후보로 등록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들 안 될 거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도 잘 알고 있고 네. 노벨상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군요. 그쪽에서. 안 될 거라고 합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 뭐냐면 그렇지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남북 정상에게 노벨 평화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생기는 거는 네. 우리가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제 북측은 조선반도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다 관심 가지고 지지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환영합니다. 네, 이러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기본적으로 그 세계가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신경 쓰고 있다는 굉장히 얘기네요. 신경 쓰죠. 그리고-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네요. 그 네. 점은 그 이제 우리 동양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 가집니다. 남쪽 동양에 대해서. 그 언론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출근을 안 했고 내일 출근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왜 어제 출근 안 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내가 이제 우리 김호중 공장장 만나이라고 출근 안 예. 했다. 그렇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이 김호중 뉴스 공장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체크해 체크해 보십시오. 보겠습니다. 아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예. 야, 이 인터뷰도 듣겠네요. 당연히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가서 하죠. 챙겨서. 근데 제가 그 지난번에 우리 이제 통일부 출입 기자단에서 백브리핑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번 백브리핑 했어요. 예. 그랬더니 뭐 다 그걸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백브리핑한 내용에 대해서도 백브리핑 내용도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말한 것 아니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보도됐으니까. 보도된 걸 가지고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가능합니까? 저희가 네. 그러니까 출근을 하루 제끼고 오셨는데 그건 항상 하기 힘들 테니까 저희가 개성공단에 계실 때 전화 통화로 인터뷰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개성공단이 아니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 그 이제 국제 전화로 해가지고 네. 그게 연락은 되지만은 저희들 이제 통신 보안 때문에 굉장히 지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네. 하고 싶은 것은 음, 사무처장님과 통화하는데 네. 그 옆에 앉아 있는 그 북측 사람들 북측 소장 대리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길게 인터뷰는 아니더라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합니다. 네. 오케이. 네. 뭐 윈윈 이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이런 거라도 좀 확인해 보게 올라가시면 추천해 봐 주십시오. 그 뭐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처장님 저를 네. 보시고 꼭 추진해 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겠는데 이제 틀림없이 북측 사람들은 단계가 있죠. 다 이럴 겁니다. 단계가. 예. 그래 지금은 일단은 공동연락사무소 정착하는 일에 좀 집중합시다 이럴 텐데요. 그럼 정착되고 나서 우리 공동연락사무소에 정착된 거 아닙니까 이제? 정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연락사무소의 업무를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정착됐으니까 그렇죠. 잘 알려야 된다. 이런 그렇죠, 논리로 그렇죠. 제가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설득해서 저희하고 전화로 네. 통화하는 것으로 예. 빠른 시간 내에 우선 과제로 처리해 주시고요. 아유, 제가 오늘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네. 그게 될 때 예. JTBC보다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옛날에 한때 팟캐스트계에 명함도 좀 내밀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알고 싶지 않고요. 총수님 정도는 아니지만은 근데 아니 네. 제가 꼭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출연했던 팟캐스트 사람들 예. 이 우리 뭐 장윤선이라든가 예. 또는 뭐 우리 봉도사라든가 이런 네. 분들이 왜 자기 방송 안 나오고 여기 나왔느냐 이렇게 저한테 강력하게 항의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JTBC보다 네. 일단은 지금 저는 거기가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그 지금 이야기한 네. 개성 그 사무소 있을 때 전화 연결로 간단한 전화 인터뷰 한번 하죠. 거기 개성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이 인터뷰 하고 싶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옆에 북측 인사 한 사람 네. 짧게 네. 10초라도 상관없어요. 목소리라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라도.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올해 안에 추진할 과제가 뭡니까? 그것까지만 소개해 주시고. 우리는 지금 이제 일종의 알선 중재업이거든요. 알선 중재,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간의 각종 회담들은 우리가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 간 회담 말고요. 우리 민간인들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들도 내가 북쪽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과거 열심히 잘했던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 누적 통로가 있지만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연락사무소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알선 중재 업무를 잘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네. 제주도 도지사가 네. 이쪽에 연락해가지고 제주도 가장 멀리 있지만 우리도 뭐 냉면집 하고 싶다 네. 이런 거 가능합니까? 연락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알선 중재업을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를 앞으로. 잘 이용해 달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정부 차원의 중앙정부 차원의 일만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민간까지 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민간도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경제까지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성에 전화할 수도 없고. 네, 우리 이제 통일부에 통일부에. 여기가 있습니다. 서울 분소가 있습니다. 통일부 네. 서울 분소에 네,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서울 분소가 통일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 북한과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민간인데 네. 그런 걸 분소에 연락하면 분소에서 협의를 해서 처장님한테 연락해서 처장님이 이제 거기 같이 근무하는 북쪽 인사들한테 네. 이거 하고 싶다는데 이거 한번 추진해 봅시다. 이렇게 논의가 네.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잘 하려면은 제가 그 북측 사람들 제가 만나는 북측 그 저희 카운터 파트너가 네. 뭔가 다른 해당 기관들 북한의 다른 기관들을 또 잘 설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잘 맺어 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월요일 날 출근 안 하시는 경우가 이번에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는 출근하시고 거기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네. 거래를 빨리 터야 되겠네요. 도착하시자마자 내일 그쪽하고 전화 인터뷰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기서 널리 그리고 당신도 잠깐 출연하라고 옆에 앉았다가 그쪽으로 분명히 JTBC보다 먼저 해야 됩니다. 한다면 오늘 여기까지 월요일 출근을 제끼고 뉴스 공장으로 달려오신 김창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성 출근은 적겠지만은 서울로 출근해가지고 일은 서울에서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개성공단 관련해서 반응이 많네요. 예, 저도 개성에 보내주세요. 글쎄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개성에 보내드리는 대신에 개성하고 직접 통화하는 거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가짜 뉴스. 부모님이 아산에 쌀농사 지으시는데 북한에 쌀을 퍼줘서 비축미가 없다고 그랬다네요. 농협에서 농협 사람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진짜 농협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얘기를 좀 믿으라고 농협 사람이 그랬다고 가짜 카톡 뉴스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 문자 많이 오네요. 저희 시댁의 작은 어머님들도 북한에 쌀을 퍼줘서 쌀값이 올랐다고.
예, 사실이 아닙니다. 예. 컨테이너 꽉꽉 채워서 수만 박스가 가야 돼요. 몰래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외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지지한다부터 그게 병역 기피에 수단이 될 것이다 우려하는 분까지. 이 문제는 저희가 매일은 아니어도 잊혀지지 않게 가끔씩 다루겠습니다. 대체 복무도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예. IMF가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1천만 %. 예. 1천만 % 들어본 적도 없는 물가 상승률인데 올해는 100만 % 오를 거라고 예측했었는데 이미 지난 여름께에 50만 % 올랐고 이 베네수엘라가 최근 정치권에 자주 거론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 보수 정치권과 보수 매체에서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이 모든 게 퍼주기 때문이다. 말들 많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난의 근본적인 원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 이런 분야가 있었군요. 중남미 지역원의 정인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남미 공부를 왜 하셨어요? 스페인어를 공부하다가 하다 보니 중남미 사회과학 그렇군요.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워낙 우리가 남미 쪽하고는 네. 그쪽 공부한 사람도 적고 그래서 네. 여쭤봤습니다. 자, 우선 제가 모신 이유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연합 통신사죠, 기관 통신사 연합에서 기사를 읽다가 최저임금 3,000% 인상이라고 제목을 뽑으면서 중남미 베네수엘라 얘기하면서 최저임금이 3,000% 인상해서 더욱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식의 문장이 툭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최저임금 얘기가 국내에서도 많았던 때고 그래서 아마 그 대목을 제목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외신을 아무리 찾아도 최저임금이 3,000%가 오른 건 맞는데 정반대 맥락으로 사용하더라고요. 최저임금이 3,000%가 올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네.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정반대의 그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서 최저임금이 3,000%가 올라도 물가 상승률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물가 상승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 3,000%가 거론되는데 우리는 네. 최저임금이 올라서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식으로 만들어진 뉴스가 국내에서 유통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거 보셨죠? 네, 많이 봤습니다. 네. 이거 완전히 이 억지 뉴스구나. 그 베네수엘라 상황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정치권에서 베네수엘라 계속 거론하니까요. 보수 야당에서.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경제난이 있는 건 사실이고. 네,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100만 % 올라가는 것도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이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내년 1,000만 %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 가보면 알겠지만 아마도 100만 %라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거든요. 네, 저 또한 상상이 잘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해야지. 네, 100만 %면 이건 돈이 휴지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한 이야기. 특히 베네수엘라 얘기하면 미국 얘기하고 석유 얘기를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그 베네수엘라가 우리 언론에 많이 등장했던 거는 이제 차베스 대통령 때였습니다. 네. 그렇죠? 네. 차베스 대통령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죠. 충분히. 그렇죠. 예. 차베스 대통령 이전에는 어땠는데 차베스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좀 큰 틀에서. 우선 뭐 큰 틀에서 보자면 차베스 대통령 이후의 경제 위기라든가 지금의 경제 파탄을 차베스 정권 이후로 이렇게 탓을 돌리고 또 그 중심에는 포퓰리즘, 퍼주기, 네. 뭐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프레임을 잡는데요. 사실 그 전제는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이전에 아주 잘 살았다, 평화롭고 국민들 간에 뭐 해피하고 평화롭게 잘 살았으나 차베스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여 경제 위기를 가져왔다. 그렇게 사실 풀어서 얘기하죠. 예, 네. 그렇게 필요해서 얘기를 하죠.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고요. 네. 베네수엘라 역사를 역으로 왜곡하는 보도입니다. 사실 차베스가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집권하게 되는 것이 1999년인데요. 네. 이 당시에는 이미 베네수엘라의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단순한 소득 그 격차의 양극화가 아니라 극단적인 사회적 양극화가 이루어진 베네수엘라 사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맞나 봐주십시오. 그때 빈곤층, 네.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없는 층이, 그러니까 차베스 이전입니다. 네. 층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었고. 절반이 한 80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게 먹고 살 수 없다. 네. 절대 빈곤이다. 네. 당장 끼니가 없다 하는 층이 네. 7, 80%였고 네. 반대로 엄청난 부를 쌓은 층, 네. 기득권층이 있고 그들은 네. 대부분 석유하고 또 연관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베네수엘라 주요 수입원이 석유기 때문에 석유 외에는 사실 어떠한 경제적 혹은 산업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석유가 아니고서는 그들의 수입원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죠. 그래서 석유 그리고 그 석유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갔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적은 분량이 소수 기득권층 베네수엘라에게 남았고요. 그것을 이제 적은 수의 계층들이 이렇게 자신들끼리 이렇게 안배해가면서 그러니까요. 했던 거죠. 석유하고 관련해서 그 고부를 국내에서 특권층이 먹고 네, 아주 소수, 그것도 아주 소수. 적은 양을 그리고 대부분은 미국이 다 가져갔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아유, 그렇죠. 제가 알고 있던 좋아하죠. 상황은 그런 거였고 네, 맞습니다. 뭐 네. 군부 정권도 등장했다가 계속 미국하고 밀착해 왔고 사이좋게 지내다가 차베스가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차베스가 반미의 선봉장이 되죠. 그렇죠.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대외적으로는 그러면서 그렇게. 차베스가 펼쳤던 정책이 소위 말해서 복지 정책을 강하게 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국가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계층이 7, 80%라고 이렇게 이게 사실 크게 과장된 수치는 아닌 거라고 보이고요. 네. 그런 계층에 대해서 일단 사회 통합적인 정책을 네. 하는 과정에서 보건, 의료, 뭐 식량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의 일부분에 아주 기본적인 그 정책을 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을 이제 그러한 정책을 실제로 차베스가 집권하고 펴기 시작할 때부터 포퓰리즘이 퍼준다는 식의 네. 그런 왜곡된 언론들의 보도가 많았었죠. 사실은 많았어요. 굉장히. 이미 1999년,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고 근데 실제로는 차베스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국부에 해당되는 석유를 그렇습니다. 네. 국유화를 해버리죠. 그렇죠. 거꾸로. 그걸 우리를 위해 쓰겠다, 국민들을 음. 위해 쓰겠다라는 자신의 철학, 방향을 이렇게 제시한 것뿐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고요. 그래서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그때부터 아주 불량 국가 취급을 했죠. 아, 그렇죠. 이제 독재 국가라는 말부터 네.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정치적 현란한 그 미사 여구를 통해 이렇게. 그 미국의 시각을 고스란히 우리가 수입해서 네. 차베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평가했는데 실제로 차베스가 한 일은 석유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자원인 그리고 세계 매장률도 가장 많다고 하는 네. 그 석유를 미국이 고스란히 다 가져가는 상황에서 그걸 거꾸로 석유화를 국유화해버리고 네.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부를 복지를 통해서 그 가장 빈곤한 층한테 네. 되돌려주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아요. 맞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경제가 망가진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그 절대 빈곤층이 계속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차베스.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거의 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겠죠. 그런 이제 빈민가의 사람들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현지 조사를 하면서 보는 사람들의 그런 차이라든가 이런 발전, 사람의 역량이 발전되는 게 보이죠. 과거에 국가로부터 완전히 소외됐던 사람들이 이미 국가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보건이든 의료가 되었든 어쨌든 그 보건과 의료, 교육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학교 기술학교도 이렇게 만들어서 기회를 주고 그럼 당연히 그 빈민가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의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차베스가 집권을 4번 연속으로 했던 거예요? 3번 연속으로 했던 거예요? 그랬죠. 예, 뭐 99년부터 2013년 암으로 네. 사망할 때까지.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네. 그걸 이제 독재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했었는데 네. 실제 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선거는 아주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고요. 많은 네. 국제기관들이 실제로 선거가 이루어지면 가서 참여를 통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 어떤 결격 사유라든가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없는데도 그 결과를 부정하는 방식이 이제 그 개인 인물에 대한 왜곡된 그러니까 보도를 그 했다고 볼 수 있죠. 실제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아서 계속 당선이 됐는데 그럼요. 네, 그거는 뭐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인기가 네. 대단히 높았다고. 네.
그리고 뭐 개인적 카리스마도 뭐 상당했을 뿐만 아니라 KBS가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그동안 분노했던 지점 우리 석유인데 실제로는 자기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소수 기득권과 외국으로 유출되는 걸 계속 역사적으로 빤히 보아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차베스가 그러지 않고 실제로 그걸 수행에 옮기니까 당연히 뭐 자연스러운 결과였죠. 차베스가 뭐 근데 이제 역으로 또 포퓰리즘이라는 게 개인의 그런 카리스마를 통해서 아주 무매한 대중들을 선동한다. 또 이런 식으로도 많이 국내에서는 보도되었고요. 근데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 삶의 질이 향상이 됐고 국민들한테 인기도 좋았고. 네. 근데 지금 그렇다면 지금 갑자기 지금 현재 마두로입니까? 네, 마두로입니다. 마두로 대통령 집권 이후로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진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아주 단순한 객관적 수치를 보면 실제로 베네수엘라는 이제 석유 중심의 이런 그렇죠. 수입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유가 하락이 미치는 영향도 유가 사실 하락. 하도 적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석유 수입량을 확 줄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베네수엘라는 자국의 즉 미국의 국가 안보와 그 외교 정책이 아주 심각하고 아주 특별한 위협이다라고 간주를 하면서 위협이다. 적극적인 경제 봉쇄 및 금융 제재가 차베스 사망 이후에 베네수엘라 길들이기에 들어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경제 제재를 가해버렸고 금융 제재를 포함하여 네. 그리고 미국과 관련 다국적 기업에 대해도 일정 부분의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국제적 동맹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고립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실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도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이참에 길들이기 위해서 경제 제재하고 금융 제재하고 석유 수입량 줄여버리고 그게 실제 베네수엘라 경제에 미치는 어마어마한 영향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고 네. 예, 그게 있는데 예. 그게 구조적으로 그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크겠네요. 네. 그게 셰일 오일이라는 하던가요? 뭐 네, 다양한 예, 여러 가지 기업들이 뭐 다 얽혀 있습니다. 미국과 연관된. 이런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해석이 존재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하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말해줘야 하는데 말해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네. 한 것도 없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거 오늘 부족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인하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